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결정났지만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되면 그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욱현 전 국정원 제1차장, 국민대 박휘락 정치대학 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북한은 아직까지는 침묵하고 있지만 스커드 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로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진 기자의 보도 보신 후에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된 지 사흘 만에 첫 공식 반응을 냈던 북한. 지난 11일 포병국 중대 경고를 통해 사드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사드 체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불벼락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멸의 비참한 말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 북한은 중대 경고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직접적인 뜻이 반영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경고가 단순한 엄포에 그치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이면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도발 방식으로는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의 시험 발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 북한은 중대 경고를 하기 이틀 전에도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해 사드 배치에 대응한 무력 시위에 나선 바 있습니다. 북한이 외교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반발 상황을 10분 활용해 대북제재 전선에 균열을 내고자 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성진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북한은 장소가 확정되는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놨는데 장소가 결정이 됐는데도 잠잠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죠. 이제 경북 성주라고 네. 이제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은 이미 포병국 중대 경고를 통해서 이 장소가 결정되는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도발 시점까지 명시적으로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이제 예측이 엇갈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드 배치 지역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국내에서 네. 이 반발의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즉 예를 들자면 북한은 이번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해서 남남 갈등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정치권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남 갈등 수위가 북한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지도 않고 특히 이 야권의 어떤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국민의당은 근본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고 있어요. 공론화가 좀 부족했다. 네. 조금 졸속 결정이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비판적인 입장만 표명하고 있고 국민의당만 이제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등 이게 좀 반발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직접 노골적으로 어떤 중대한 성명 같은 걸 통해서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불을 질러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국내 전국의 혼란, 그다음에 대정부 비판 분위기가 격화되기를 바랬는데 그런 수위에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잘못 반응하면 오히려 대북 경각심만 제고시켜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잠재적으로 깔려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국내에서 조금 더 불이 붙어가지고 사드 배치와 관련된 극렬한 시위가 서울 한복판에서 좀 일어나야 나름대로 계산된 전략적 도발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의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 교수님, 북한은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해서 반발을 해왔습니다. 사드가 방어용 무기 체계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사드가 배치되는 것만으로도 김정은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사드는 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네. 북한한테 해를 끼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막는 거니까. 북한의 공격을 안 하면 뭐 사드는 어떻게 행위를 할 수가 없죠. 네. 수동적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사실 공격은 쉽고 방어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죠?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를 막는 수단 중에 하나니까. 예를 들면 뭐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이동식 미사일로 아주 휴전선 근처에서 서울을 쏘면 방법이 네. 없습니다. 그래서 사드 하나 일개 포대를 여기 들어왔다고 해서 북한이 완전 뭐 남한 공격할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심리적 압박은 뭐 별로 느끼지 않는다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지금까지 사드 반대나 또 중국의 개입 이런 거 등으로 한미 동맹이 조금 이제 약화되는 걸로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사드 배치로 이제 한미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고 또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과거에 비해서 덜 가깝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이제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 당연히 북한은 조금은 이제 두렵죠. 왜냐하면 이 한미 동맹이 없는 한국은 굉장히 공격하기가 쉬운데 이 미국은 세계 1위의 군사력과 경제력, 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 한국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지금 이제 뭐 포병에서 뭐 이렇게 사드를 하면은 뭐 공격하겠다 뭐 이렇게 엄포는 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자기들 공격 무기가 문제지 방어한다고 이제 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런 그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함부로 실행을 옮길 수는 없고 특히 저는 뭐 지금 현재 우리 내부에 이런 어떤 문제긴 하지만 북한이 어떤 특에 뭐 활동할 필요 없을 정도로 뭐 어디 배치한다는 것까지 다 알려주고 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우리 국민들께서 네. 여러 가지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니까 네. 북한한테 그 세부적인 장소까지 알려주는 그런 거는 조금 좀 자제했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안보를 위해서 국론을 좀 단합해 가는 게 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방금 짚어주셨습니다. 이동식 미사일로 쏘면 수도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사드를 현 지역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도발을 해올 때,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반발을 해서 대응을 해올 때 어떤 식의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도발해 올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사드 배치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 다음 날 SLBM 발사를 해서 무력 시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1차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수도권 방어가 어렵다. 이거는 이제 북한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 지역을 수도권 지역을 좀 교란시키기 위해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고 또 이 방사포 같은 것을 또 발사할 수도 있고요. 또 경북 성주에 이제 설치한다는 걸 우리가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북 성주까지 사정권에 이르는 약 400km 상당의 또 단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할 수도 있고 또 엊그제 한 것처럼 SLBM을 발사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무력 수단을 통해서 이 군사적인 시위와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이런 무력 이외에 북한이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제 성동격서식 도발을 해올 수 네. 있습니다. 오히려 사이버 테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공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이 NLL이나 DMZ 인근에서 이런 저강도 무력 시위 네.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유형의 도발을 상정해 놓고 대응 조치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해온다 하더라도 반발을 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즉각 응징포복할 수 있는 네. 다양한 대비책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강구해 두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리적 대응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짚어주셨지만 사드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취약하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물론 SLBM의 이제 잠수함이 남해까지 네. 기습적으로 와서 발사한다면 좀 취약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우리의 그 대잠전 능력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지금 사드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사실 동해안 정도에서 쏘는 것은 사드 레이더로 충분히 탐지를 해서 요격할 수가 있죠. 또 뭐 무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지난해 3월 16일 날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낸 어떤 분하고 같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걸 한번 보고 왔는데요. 그때도 네. 그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1.8조 내지 2조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했고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 미군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지금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게 해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죠? 우리가 돈을 안 낸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저는 유언비어입니다. 뭐 아시지만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네. 또 뭐 탐지가 완전 중국에 막 샅샅이 들여다본다. 또 전자파가 완전 막 사람을 굽도록 만든다라든지. 그다음 성능이 행편없다. 이거 전부 다 유언비어입니다. 네. 그 유언비어를 어떤 이제 나쁜 의도를 갖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발본색원에서 법적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국가 지도자의 경우에 이렇게 사드 성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 말을 믿고 정치적인 이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반대한다, 찬성한다. 저는 그걸 일일이 기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가 지도자가 된다고 이 사람들이 했을 때 네. 그럼 당신은 진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했겠구나. 그걸 보니까 나중에 당신 말 틀린 걸로 드러났다. 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 조금 자질이 모자란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사드가 오히려 필요한 거를 사드가 안 된다. 그거는 SLBM을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드 성능을 두고도 군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데 그 성능 면에서는 우려가 없는 겁니까? 군 전문가라는 게 문제죠. 군 전문가를 이제 뭐 어떤 자격증을 국가에서 부여한 것도 아니고 여기 나와서 말씀하는 분이 근데 사실은 군인들 중에는 사드 성능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비역 군인이나 뭐. 근데 이제 사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 미군이 시작을 해서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개발해온 무기로 지금 한 요격률이 한 90% 됩니다. 굉장히 우수한 무기죠. 그리고 이제 뭐 13번의 시험에 다 통과했고 그 전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무기를 주문할 때는 여러한 무기를 만들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한번 이제 방사선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왜 그 ROC를 그걸 ROC라 그러는데 그걸 낮췄느냐? 못 낮췄습니다. 원래 이러이러한 무기를 그런데 군에서 그 사드 못 맞춰도 좋으니까 나쁜 무기를 대강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 그죠? 그럼 미국인이 이미 5개 포대를 이미 사서 전력해 놔놓고 그것도 과함에 1개 포대까지 이제 그 배치를 했고 UAE에도 판매를 했고 그다음 2개 포대를 더 구매하도록 돼 있는데 이 성능을 못 믿는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군의 전문가 그런데 요즘 제가 자꾸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모든 사람이 이제 이런 텔레비전에 나와서 한번 얘기해버리면 전문가인데 네. 저는 그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방송에 계시는 분들도 네. 방송 분야에 한 20, 30년 그 종사 하셔야 그 분야의 언론학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군사 분야도 그쪽 분야에 한 20, 30년 근무도 하고 또 공부도 네. 하고 이런 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일부 어떤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다수 그 의견이 50%고 나머지 또 성능이 있다 하는 사람도 네. 50%. 이거는 아니다. 99%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1% 정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괴담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면 어떤 동의가 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성주 주민들의 반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큰 상황에서 어쨌든 사드 배치는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북핵과 미사일이 없어지면 사드는 불필요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한반도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사드 배치가 이제 공론화되면서 이제 사드 배치가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북한 핵과 미사일이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는 바로 철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네. 일단 배치가 되고 나면 북한 체제의 속성상 영구 배치돼야 된다. 이런 그 양설이 같이 지금 이제 혼재하게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드의 주 목적은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수단의 이런 무기 체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제거되면 이 사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철수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뭐냐? 과연 사드 배치의 주 목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어질 것이냐? 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고다된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은 헌법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못 박아놨지만 네. 이번에
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도 핵 경제 병진 요소를 명시화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핵 미사일의 고도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어떤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되는 것이지 이걸 협상용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에 북한 체제가 존재하는 한 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도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설이 이론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은 네.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상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살아있는 한 사드 배치도 영구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사드 자체가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비행기에 실려갑니다. 네. 만든 자체가 아까 미국이 지금 이제 5개 포대 가고 7개 포대를 구매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7개 포대를 어떻게 미군을 다 맡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텍사스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군이 이제 상대방의 이제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다. 거기에 막 분쟁이 일어나서 네. 그러면 비행기로 실어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만약에 이제 위협이 없어졌다. 그럼 다시 본국으로 가죠. 또는 더 위험한 데로 가고. 근데 북한의 이제 그 핵을 만약에 제거한다면 우리는 뭐 그 사드 정도 없는 정도의 위험은 충분히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핵이 없어도 그 재래식 폭탄의 미사일은 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재래식 폭탄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대량 살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지만 사드 같은 거는 필요 없어 그런 위험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전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만약 비핵한다면 저희들은 한미가 전부 바로 사드를 철거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게 제일 문제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제기되는 의문과 의혹을 다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차장님, 일각에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하면 미군이 무기와 병력을 배치하려고 할 때 우리는 허용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 차원에서 배치를 거부할 수가 없다. 미국에게 이끌려서 사드 배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은 가능하지만 그건 잘못된 이론적 설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미 동맹 차에서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 차원에서 동맹 정신에 입각해서 사드 배치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드의 주 목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로부터 우리 한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즉 우리 한국의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한미 동맹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맞다.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 이 거론되는 그동안의 과정을 쭉 보면 이 사드 문제만 나오면 네. 우리 현 정부에서는 3노 정책이라고 했고 요청받은 바도 없고 협의된 바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 네, 이런 그렇죠. 3노 정책으로 일관해왔어요. 지극히 중국을 너무 많이 의식해가다 보니까 사드의 어떤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3노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최근에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네. 노골적으로 고도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 위협이다. 이런 인식하에 공동 실무 검토단을 운영해가지고 이번에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론화할 시간적 여유가 많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다. 이런 비판을 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미국에 지나치게 끌려서 네. 다니다가 결정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그래서 사실은 스캐페로티 전 주한 미 사령관이 한 2년 전에 이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공론화시키기 시작했고 네. 그 이후로 주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미군 당국자에 의해서 주로 거론돼 왔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 3노 정책으로 일관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얘기한 대로 공론화가 좀 부족했다. 네. 이런 비판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먼저 2년 넘게 공론화 토론을 계속했습니다. 정부는. 근데 이게 사드 배치라는 것이 사실은 한 번만에 끝나는 겁니다. 네. 미군이 사드 배치하다 오케이 그럼 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뭐 우리가 어지간한 장면은 그냥 그런 그 과정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십시오. 협의하겠다. 그다음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네. 그다음에 어디에 배치하겠다. 성주에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국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신중하게 한 거죠. 네. 이게 어떤 사드 무기체계 그냥 비행기에 실려오는 그 무기체계를 배치하는데 2년 이상을 소요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군이 그냥 배치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드 왜 미국이 이렇게 기다리겠습니까?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네. 조약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주권을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끝까지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하세요. 철수해야 됩니다. 필리핀에서도 미군 철수하세요.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 차원에서 또 우리를 지키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 것을 그래 좋겠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해서 하자. 그리고 너희들은 무기를 갖고 오고 우리는 땅을 대줄 테니까 우리 같이 이 한반도 전쟁도 억제하고 유사시 승리하자. 이렇게 한 동맹 정신에 기여해서 한 거죠. 거기에 뭐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압박을 받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공론화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2년이나 있었다면 지금 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광우병 사태와 같이 어떤 루머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분열시키려는 하는 그런 세력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줄기차게 했습니다. 자, 제가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한 게 전부 거짓이 드러났어요. 제일 처음에는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쏘는 ICBM을 요격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닌 거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부 우리 돈으로 2조 내지 4조, 6조까지 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다음 탐지 레이더가 중국을 사차치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전자파도 지금 전부 다 그 그린파인 레이더도 갔다 오고 지금 팩트도 갔다 오고 절대 아닌 걸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뭐 일부러 그 진행한 게 아닙니다. 그 일부 사람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조금 뭐 뇌하분을 한달까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배치에 필요한 그런 실제적인 논의는 못하고 계속 맴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뭐 어떤 뭐 제안을 해서 거기 의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오면 뭐 다 논의됐다 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꼭 정부 탓만 아니고 저는 광우병 사태와 같은 그런 거를 획책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 그리고 아까도 다시 저는 이제 이 시기에 이런 걸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